나날이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우리 증시, 장중에 지수별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아찔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개인과 메이저 수급 주체 간의 기싸움도 치열하고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디지털 마케팅부 박지원 차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증시 흐름은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인 변동성 장세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했던 점이 좀 그쵸. 특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한 두 가지 정도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 주셨던 시장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요게 가장 또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에는 코스피가 좀 낙폭을 줄이기도 하고 코스닥이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사이드카까지 걸리기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장이 좀 시작됨과 동시에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반등폭을 또 반납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장 끝날 때는 다시 또 시장이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아무래도 2월까지는 이제 개인 중심의 ETF 수급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좀 강했던 반면에 이제 3월 들어서는 뭐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란 이슈가 또 있었기도 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장세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외국인 수급을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바이오텍 같은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외국인 영향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좀 먼저 움직임을 좀 가져와서 길목에서 수급을 좀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외쳤는데 이게 실제로 달성되는 걸 좀 보다 보니까 코스닥 2천을 외치는 것도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말자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또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3천 아니었어요? 뭐 2천에서 3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유현 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진짜 코스피는 완전 수급 공백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3월부터는 뭐 코스닥 시장이라고 다들 이제 여기저기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미 2주 전부터 한번 해도 됩니까? 근데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수급들이 조금 바뀌었죠. 네, 확실히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 코스닥 수급, 코스피 수급을 보면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이탈하는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급락할 때도 사실 코스닥은 샀어요. 특징이 뭐냐면 원래 주가가 빠질 때 보면 원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밀리거나 네. 심지어는 뭐 1.5배나 2배 정도 더 밀리잖아요. 근데 이번 주 첫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빠질 때 보면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빠졌어요. 맞아요. 그죠? 사실 여기가 좀 의아했었어요. 왜 더 안 밀리지? 두 번째, 폭락이 있었던 수요일은 거의 뭐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날은 뭐 다 패닉셀이었으니까. 그때는 맞아요. 뭐 사실 방산주도 빠지고 기름 섹터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그날도 보면 사실 이제 코스닥은 더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어제도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더 많이 샀고 맞아요. 오늘 흐름이 이어져 왔다. 그 흐름이 일단 이번 주 외국인들이 뭐 이제 올라가면서 매도도 할 수 있고 이제 비중 조절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이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특별히 코스피랑 코스닥 수급이 많이 갈렸다는 점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전자닉스는 밀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오늘 제가 종가를 못 봐서. 지금 장중- 1%대. 네. 예. 오늘 장중 내내 2에서 3% 마이너스였지만 그에 비해서 설 전후로 이제 삼성전기가 먼저 튀었고요. 소부장은 오늘 굉장히 센 날이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밀렸다. 이 부분이 앞으로 3월달, 4월달 우리가 어떻게 섹터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쵸. 업종 비중, 뭐 시장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힌트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부의 의지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코스닥 시장, 코스피는 사실 뭐 6천을 가더라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뭐 밸류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영업이익 생각해보면 뭐 6천 말이 돼. 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비싼데 이게 말이 돼?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ETF로 코스닥을 밀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을 팔고 들어오신 분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금에서 주식으로 넘어오신 분들을 보면 머니무브. 네, 머니무브 어쨌든 머니무브의 자금을 생각을 예. 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금이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로 들어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차라리 ETF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코스닥 대형주 위주, 코스닥 지수 위주.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종목들 상관없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촉인 것 같아요. 아직은 포모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 주가랑 거의 이제 비슷해졌을 뿐이에요. 네. 이제 만약에 여기서 투자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이번 주에 아마 100% 현금화하신 분들은 오늘도 못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시장도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랠리가 확실히 이제 좀 격차 좀 벌어지면 네. 거기서 이제 포모가 올 확률이 좀 높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마침 주제로 어제 코스닥 전략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걸 통해서 또 도움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점검부터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이 막판에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최근에 뭐 시장이 10% 빠졌을 때도 그때는 삼성전자 10% 빠졌고 하이닉스 10% 빠져서 같이 빠지는 건 봤는데 시장이 상승 전환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1%대 하락을 하고 있네. 이런 또 광경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코스피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보자면요. 차장님, 네. 코스닥은 가는데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조용해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입니까? 코스피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가장 좀 큰 영향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전쟁 이전에 전쟁이 물론 하락이 시발점이 됐기는 했지만 작년 9월부터 뭐 디램 가격 상승하면서 주가가 거의 3배에서 4배가량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거를 차익 실현할 때도 많이 오른 것부터 쳐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뭐 수급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업은 결국엔 또 펀더멘탈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펀더멘탈 훼손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주가가 3-4배 상승할 동안 사실 이익 전망치 역시 3-4배 상승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뭐 비싸거나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라서 네. 오히려 하락을 해가지고 더 밸류가 싸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넓게 보면 반도체 섹터까지는 뭐 아직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소부장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현 팀장님,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번 주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 오늘 1.77% 하락,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몇 % 하락한 거 보고 이거 보니까 네. 하락한 건가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특히 지지난주 한 이제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저는 이제 계단식 상승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쪽으로 쏠렸을 때 하락도 계단식으로 하락하다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가 문제인데 삼성전자 2월 말 보면 이제 상승의 가파름이 확 가팔라졌어요. 2월 마지막 주 보면. 그리고 이번 주에 주가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 역대 최고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네.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역대 최고 대금이 나왔겠죠. 주가도 꽤 많이 올라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투자자들 간에 생각이 저는 많이 바뀐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이 전자보다는 소부장, 이제 증설 이야기도 때마침 지난주부터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소부장들은 신고가 가는 종목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전자닉스는 오르지 못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는 과거에 2016년, 17년 사이클에서도 겪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이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 2016년 내내 올라가는 동안 소부장 거의 오르지 않다가 네. 전자가 2018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쉬고 나서부터는 소부장들 달리고 바이오텍들 달리고 이제 수급이 퍼진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보면 전자, 닉스 보면 확 하락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지만 네. 주식의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예. 이제는 좀 중소형주,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명분도 생겼죠. 증설에 대한 명분도 많이 생겼고, 그쵸. 그다음에 뭐 당분간은 실적 이슈는 한 2달 정도 공백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달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장이다. 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수급이 엉켰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종목장이 펼쳐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지금 소부장 쪽으로 네네. 흐름이 갔다라고 네. 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반도체 대형주가 조정받은 게 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돌아오면 다시 또 맞습니다. 대형주가 가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물론 그거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미 일단 어느 정도 시세를 이거는 사실 뭐 주도주의 생로병사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관점을 들이대면 할 말은 없어집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언제냐의 관점으로 보면 타이밍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꽤 많이 대형주가 2, 3개월 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피로도 생기고 투자자들은 너무 지겨운 투자 논리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돼요. 네. 사실 삼성전자 투자 논리가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빠지면 분명히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난주에 블랙록 리밸런싱 이후에 매도 같이 들어왔던 추종 매도했던 자금들이 이제 뭐 그 자금들이 뭐 이제 한도 변경을 한다던가 그래서 좀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뭐 올라가면 다 같이 삼성전자가 폭락을 해버리면 소부장이나 버티겠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삼전자는 그냥 우리가 현대차 1월달, 2월달 횡보세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흐름을 가는 동안은 네. 다 이제 소부장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거다. 수급적인 좋습니다. 측면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던 게 반도체가 잠깐 쉬어갈 때 대체로 그때 좀 섹터들이 스프레드 돼가지고 뭐 다양한 종목들, 뭐 소비주들도 올라가고 뭐 그때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품 뭐 이런 쪽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장님 보셨을 때 반도체가 뭐 떨어지지는 않고 횡보로 간다면 섹터 전체적으로 다시 또 상승하는 순환 매장세도 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횡보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뭐 팹 가동을 좀 당긴다는 뉴스가 있다 보니까 뭐 QA 상승으로 인해서 소부장 쪽이 좋아지는 거는 이제 필연적일 것 같고요. 뭐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의 드라이브까지 같이 겹쳐지면 또 말씀드린 대로 소부장 쪽이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바이오가 됐든 아니면 말씀 주신 뭐 소비재가 됐든 이런 쪽으로 또 온기가 또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의 이동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종목도 오늘 하락을 한 건데 수급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는 사실 우리 시장 이끌어왔던 거 개인의 큰 매수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고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한 건가? 요새 외국인 수급에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사실 시장이 제일 강했을 때는 이제 개인들이 ETF로 자금이 많이 그쵸.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이 이제 매수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외국인의 이제 매수 주체 이런 영향력들을 약간은 좀 약해진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가 생긴 날부터는 이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개인이나 기관은 약간 뭐 ETF 때문에 같이 가는 방향성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수급이 또 주체가 이동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외국인의 영향이 또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뭐 여러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횡보를 하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섹터를 넓게 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전략도 세워봐야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두고는 3월은 코스닥이야 이런 풍문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닥이 이틀 연속 코스피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차장님 오늘 또 마침 ETF 디지털 마케팅을 하시니까 ETF잖아요. 네. 다음 주 빅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이제 2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사실 뭐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강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거 근데 세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 이게 상당히 되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들의 자금이 더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론보다는 오히려 좀 시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금 유입.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코스닥 150에 대한 ETF를 이제 매수하려는 개인들보다는 액티브 쪽으로 가서 또 초과적인 수익을 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ETF로 하여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더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박지원 차장이 이야기를 해줬고요. 황현 팀장이 앞서 반도체 소부장 강력하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게 액티브 ETF 때문 네. 아닌가 저는 아까 그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오늘 소부장도 소부장이지만 2차 전지도 셌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오텍들,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그렇죠. 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나 전통의 바이오텍들도 강했어요. 결국은 코스닥은 3분지계이죠. 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삼국지처럼. 네, 삼국지. 네. 이 세 꼭지가 원래 이제 세 섹터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예. 거기에 이제 로봇이 좀 끼어 들어왔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로봇이 좀 파이가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이 좀 들어오긴 했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 5개 섹터 중에서 오늘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급등했고 시총 큰 종목들이 보면 다 그 말씀드렸던 5개 섹터의 꼭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총 1위는 이제 알테오제에서 에코프로 PM으로 바뀐 상태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이제 ETF 자금, 저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 유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코스닥이 좀 더 빨리 올라오고 좀 덜 밀렸던 생각은 머니 무브 자금들이 이제 IRP나 퇴직연금 쪽에서의 그 리밸런싱이 조금 저는 많이 있었다라고 봐요. 요새 좀 유동적으로 많이 그렇죠. 하시죠. 예, 이제 예전에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한 걸로, 무조건 이제 30%는 최소 안전하게 돼 있지만 이제는 예전에 이제 퇴직연금이라면 무조건 원금 보장을 해야 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ETF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교육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굉장히 좀 ETF들로 섹터 ETF나 지수 ETF들로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특징은 요 ETF 자금을 한번 사놓으면 물렸을 경우에 손절할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이거 계속 또 돈 들어오니까 추가 매수하면 되지. 이런 성격의 저는 자금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401k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ETF 들어오는 수급들은 과거에 ETF 잠깐 들어와서 올라갔다 훅 빠지는 뭐 그런 세론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쭉 장기적으로 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미국처럼 그게 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연금 계좌처럼 그런 가는 저는 첫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옥석 반드시 좀 가려야 되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시장보다 당연히 더 갈 종목들이 맞아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2차 전지도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2차 전지도 보면 사실 대형주보다 좀 중소형 종목들이 더 강하던데 이것도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처럼 ETF 네네. 그 영향인 걸까요? 네. 아니면 에코프로가 사실 로봇 밸류까지도 좀 받는 것 같아서 그 영향도 네. 있는 걸까요? 오늘 에코프로 BM 또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재료 타고 뭐 급등까지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은 이게 조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런 뉴스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민감한데 요즘에 이제 사실 코스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자금들을 또 이렇게 지금 현금 대기 자금들은 또 코스닥 ETF를 저는 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익률 격차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대형주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지금 사실 2차 전지 악재는 사실 나올 거는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제 뭐 작년에 LG 엔솔 뭐 이제 그 배터리 취소된 거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악재들은 나올 만큼 나왔고 ESS 성장할 거 그다음에 시장에 유동성이 많으면 결국은 미래 밸류에이션까지 다 땡겨올 건데 그러면 이제 로봇 배터리까지 우리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배터리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상상력을 자극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미래 밸류를 많이 땡겨온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상상력들이 많이 동원하는 시기가 되겠죠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박지원 차장님께 여쭤보자면 사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래서 뭐 코스닥을 투자한다면 지금 뭐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해볼까, 뭐 로봇에 집중을 해볼까, 2차전지에 집중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뭐 다음 주에 액티브 ETF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자사돈용 쪽이시다 보니까 그냥 ETF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은 사실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종목 선택이나 섹터 선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뷰를 인사이트를 갖고 뭐 어떤 특정 섹터에 컨빅션이 있으셔서 투자할 때는 섹터 ETF를 이제 좀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코스닥 150 혹은 코스닥 150 액티브 같은 이런 ETF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에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종목, 다른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또 뭐 개인적인 맞아요. 주관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걸 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막 뭐가 들어갈까 이걸 맞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기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한 뭔가 내가 소스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차라리 ETF가 더 좋은 전략이 코스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가 오늘은 또 실적 성능을 입증하면서 랠리를 펼쳤고 또 고유가의 대안으로 태양광까지도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전쟁 수혜 섹터들의 유효 기간이 어디까지일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산주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지원 차장님, 네. 방산주 뭐 LIG 넥스원 이슈도 있었고 뭐 천공투의 실전 성능을 입증했다. 뭐 이런 이슈들을 보면 방산주는 계속해서 자꾸 길게 보는 재료들만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승리자 한 섹터를 꼽자면 사실 방산주가 맞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전쟁 관련해서 뭐 정유주나 LPG, LNG 이런 관련주들도 상승이 있었지만 이건 아무래도 좀 성장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트레이딩하는 성격의 그런 섹터나 뭐 종목이라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방위산업은 어쨌건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는 실적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뭐 증명을 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이제 성장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얹어지면서 주가가 좀 좋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LIG 넥스원, 뭐 엠셈, 천공투라고 불리는 이제 무기가 이번에 또 성능을 또 입증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제 UAE에 이제 수출이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 뉴스로는 또 이제 그 미사일을 또 추가적으로 인도를 좀 시기를 앞당겨서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위산업 특성상 인도하는 시점에 이게 매출이 찍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관련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모두 다 좀 긍정적인 모습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중동 국가들의 추가 수주까지도 좀 플러스 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이미 중동에 수출을 많이 해놓은 이력을 또 갖고 있어요. 뭐 이번에 천공투 엠셈뿐만 아니라 엘셈 관련해서도 이미 사우디나 다른 UAE 같은 국가들에서도 이미 관심을 많이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을 입증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추가적인 향후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이런 이슈들이 향후에 더 성장성을 또 붙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황효연 팀장님 지금 이런 소식들 자체는 LIG 넥스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 나왔을 때 이거는 전 이제 올해 이후로 방사는 사실 조금 이제 볼 거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저도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추가적인 것만 없다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재무장할 때 유럽 기업들을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출하기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쟁이 발생해서 이제 이벤트 변수가 발생한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에 뭐 방산주가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아니라 이제 중동 쪽에 있는 기업들 당장 실전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어제도 뉴스 보면 넥스원 직원들 전시회 갔다가 현장에서 바로 실전 투입됐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고 SNS 보면 우리나라 천공이 이제 격추하는 영상까지도 이제 돌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중동 입장에서는 당장 어쨌든 이번에 무기들을 많이 썼을 거고 그러면 바로바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실전 감각 있는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채워넣어야 될 텐데 유럽산 채워넣을래 한국산 채워넣을래 하면 당연히 한국산일 수밖에 없죠. 그거 빨리 갖다 주잖아요. 네, 또. 빨리 갖다 주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뷰를 바꿔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섹터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수주가 아마 중동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네,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동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지금 LIG 넥스원이 네. 중동 향이 제일 많은 걸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아니, 주가가 너무 좋아요. 네. 좋아서 지금 군침을 흘리시는 분들도 네. 많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 빅4가 자주국방의 모멘텀이 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이거 쭉 이어질 네. 것 같은데 지금 막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네. 혹시 매수의 기회가 있을까 고민돼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조정시 매수가 맞거든요.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뭐 이제 주말간에 이제 이번 주에 뉴스 나왔던 대로 휴전이나 이제 뭐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한번 조정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실 매수 기회를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전과 지금은 이제 방산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면 천궁으로 들어가는 뭐 관련 부품 주식들까지도 다 같이 좋았었거든요. 뭐 RFHIC라던가 맞아요. 뭐 다른 뭐 종목들까지도 다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이 지금 만들어진 추세가 앞으로 계속 미사일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종전으로 인해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 거래량만 엄청 실려서 추세가 완전히 부러졌네라는 느낌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네.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네. 관점 조금 천천히 이성을 가지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예. 너무 급하게 지금 들어가는 건 좋은 전략은 오히려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산 말고도 우리가 지금 전략을 다양한 섹터 스프레드 전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즐겨찾기 정도만 하나 추가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쪽은 좀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가 $80 돌파했습니다. $80라는 이 심리적 저항선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다양한 메시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주들은 거꾸로 이제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섹터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어쨌건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또 이제 빠지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들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된다면은 뭐 빠졌을 때는 다시 뭐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시는 거를 그렇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급부로 올랐던 게 신재생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유가 많이 올라서 태양광 올라갈 때 됐지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황현 팀장님 보셨을 때 이렇게 태양광이 요새 이러나 저러나 우주 간다 해서 태양광 네. 올라가고요. 유가 올라가서 태양광도 가고요. 자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네. 사실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네. 여기도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예, 괜찮겠죠? 저는 희한하게 트럼프 1기 때랑 분위기가 진짜 비슷하게 가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연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트럼프 1기 때도 중간에 한번 폭락이 한번 되게 센 폭락이 한번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되게 그쵸. 중시하는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1기 때도 보면 그 트럼프 임기 말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근데 대표적으로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많이 올랐었던 맞아요. 거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고 수율도 많이 좋아진 상황.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체 에너지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에 당연히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은 사실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뭐 길게 올라가더라도 좀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원전 쪽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체 에너지. 원전 쪽이 네. 좀 더 낫다. 그래서 오늘 막판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막판에 좀 땡겨 올려줘 그렇군요. 왔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네. 두산 에너빌리티 쪽도 그쪽이 조금 더 저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원전도 뭐 신재생의 한 그렇죠. 네. 축을 또 담당을 한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현 팀장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도 네.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진짜 만약에 올해 11월 트럼프의 레임덕에 내가 베팅을 한다? 그럼 신재생을 사는 전략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 안에 뭔가 한 번 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배팅, 예를 들어서 뭐 음모론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번 전쟁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뭔가 일환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여론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폴리마켓 보니까 한 60% 정도는 반대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런 모험을 하기에는 저는 좀 시간적인 여유나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다고 봐요. 5월 달에는 또 그 연준 위원장도 바뀌고 뭔가 이제 시장에 더 신경 쓸 거기 때문에
작년에도 딱 한 번 있었잖아요. 4월 달에. 네. 그 관세 이슈를 한 번 밀리고 그 이후는 시장이 괜찮았고 그렇죠. 올해는 3월 달에 어제도 요 이슈가 하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스피는 MDD가 다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MDD가 한 19% 이 정도 네.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2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년으로 나올 수 있는 단기 변동성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뭐 레임덕의 배팅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보다 저는 이제 정상적인 시장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차장님께도 이 신재생과 관련된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뭐 긍정적으로 보세요, 일단. 어쨌건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시장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횟수가 좀 증가는 하고 맞아요. 있어요. 뭐 레임덕 이슈도 그렇고 이제 뭐 우주도 또 붙었었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태양광보다는 원전 관련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보고 있고 어쨌건 이게 또 이 전력이라는 게 기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와 또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원전 쪽이 좀 더 네. AI와 또 묶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 원전.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있잖아요. 네. 최근에 수소도 많이 거론됐어요. 맞습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현대차그룹이 이제 새로 이제 공장도 건설하면서 거기에 수소 에너지도 한다라고 해서 수소도 뭔가 살짝 튀어 올라왔는데 여기는 근데 조금 이제 가시성과는 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원전이 돼야 수소가 또 그것도 값싸게 맞습니다. 또 그 물분해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또 이제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는 원전이 먼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원전 수소 먼저. 역시도 좀 짧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의견이 다 원전으로 좀 모이게 되는 것 그러네요. 같네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자, 다음 섹터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소외된 거는 그냥 보지 말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게임과 화장품 좀 소외됐던 쪽에서 오름세가 좀 나와서 요거 바닥이 좀 확인이 된 건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부터 먼저 좀 이야기해 볼까요? 박지원 차장님, 게임주가 이틀 연속해서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바닥 확인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투자라는 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따지기 때문에 저는 어쨌건 게임주보다는 지금 주도주 혹은 뭐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서 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품 섹터는 또 약간의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뭐 성장성이 나오는 APR 같은 종목들은 또 매매를 해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 게임주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는 아직까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어제도 사실 게임주 여쭤봤을 때 이런 분위기긴 했는데 근데 게임주 뭔가 강달러를 이용해 보면 네. 좀 투자 포인트 있지 않을까요? 해외 매출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수혜 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달러가 사실 이제 높은 수준에서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달러를 찾는다면 저희는 수출주 관련해서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게임주와 달러를 엮었어요?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게임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게임주 어떻게든 찔러봐도 안 됐는데 화장품주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화장품주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황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주는 조금 대안이 될까요? 화장품은 APR 아니면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이 짜셨나요? 아니, 왜냐면 지금 시장이 스프레드 전략 계속 말씀하시지만 네. 너무 펼칩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럼 선택과 진짜 집중이 종목 필요해요. 백화점 된다. 네. 아. 이게 종목 백화점이 명품관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뭐 정말 종목 백화점 잡다한 것들이 다 모일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스포츠관 가서 그렇죠. 6층 가서 사고, 그렇죠. 가전 사고, 네네. 이렇게 될 그러면 수도 있기 과하다. 때문에 어. 그리고 저는 개인 투자자가 한 5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시장 따라간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압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서는 이제 계속 결국은 수출주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해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APR 정도밖에는 사실 안 보여요. 지금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전통의 화장품 기업들 또는 네. 우리가 2014, 15년 우리 한류 열풍 때 엄청 올라갔던 마스크팩 기업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이후로 시장에서 엄청 메가히트 상품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APR의 매드큐브 상품들은 이거는 그래도 계속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히트도 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계속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유자 기존의 화장품들 싸서 보유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주식이 바닥이라고 해서 올라간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방 경직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시기를. 그래서 뭔가 좀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화장품이 요새 작년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작년만큼의 퍼포먼스가 네. 올해 안 나와서 요새 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이쪽 섹터를 말할 때 엮이는 섹터가 스킨 부스터입니다. 네. 오늘 스킨 부스터 좋았네요. 한스바이오메도 많이 올랐고 LNC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네. 파마리서치는 여전히 좀 네. 소외된 모습도 나옵니다. 여기는 화장품과 그래도 좀 다르죠. 조금 다르죠. 네, 좀 다른데 이제 4세대 스킨 부스터, 5세대 스킨 부스터를 네. 좀 봐야 되는데 파마리서치 리쥬란 이후에 LNC 바이오가 하는 리투오 맞죠? 리투오가 좀 나오다가 이제 좀 LNC 바이오 좀 쉬어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있는데 뭔가 작년만큼 소비재가 확 성장률이 잘 안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결국 보면 IT 섹터들이 결국 다 좋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결국은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전쟁에도 AI 쓰였고 반도체 없으면 전쟁도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반도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소비재들은 사실 작년에 화려했던 뭐 핑크퐁의 쌈지엔터도 사실 지금 별로 안 좋고 뭐 홍콩의 팜마트도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 글로벌리하게 사실 지금 폴로 정도 뭐 코치 그 회사 빼고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소비재에 굳이 비중이 있게 가실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쟁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변동성만 좀 높아진 거고 투자 네. 포인트는 3월에도 그냥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 전과 똑같이 네. 유지하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을 내재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이번 주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저는 포지션들이 많이 정리돼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봐도 거의 선물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매도가 이제 안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잘 넘기면 시장은 다시 정상궤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까지가 최대 고비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고 그러면 박지원 차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단기적으로 지금의 시장 전망. 저도 어쨌건 이제 전쟁이 아직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좀 무뎌지긴 할 테지만 어쨌건 이제 변동성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선물옵션 만기 일도 있고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잖아요. 그때 또 뭐 로봇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또 우리나라 반도체 두 기업 모두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어서 뭐 최근에 또 뭐 소캠 적용 여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반도체도 하나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반도체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서 여전히 저희는 AI나 아니면 또 반도체, IT 관련된 섹터들을 좀 주도 업종으로 포트에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다양한 이야기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점검을 해봤고 마침 또 이제 박지원 차장님이 다음 주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대하시는 ETF 출시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 이야기도 함께 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차장, 황유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